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59강 이승만의 자유, 자유당.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희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오는 가을 오후입니다. 네, 굉장히 춥네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겨울 같기도 하고. 네, 참 날씨가 이렇게 훅훅 변하는 걸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네. 오늘 저희가 10월 20일 날 녹음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10월도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곧 있으면 또 11월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짚어볼 오늘의 역사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오늘의 역사는 3가지 정도를 네.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1973년 10월 19일 네. 서울대학교 법대 최종길 교수가 네.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요? 예. 예. 73년 10월 19일 네.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니, 어떡해요? 아니,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예.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네네. 최종길 교수는 유럽 간첩단 소속 간첩인 것을 고백하고 네. 남산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라고 발표를 하지요. 어머. 그러나 네. 유가족, 그다음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네네. 그다음에 또 그 독일 쾰른 대학에 네네. 그 유학을 했었거든요. 네네. 최종길 교수가 교수인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네. 그다음에 또 친구인 제롬 교수 등이 고문을 받고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 73년이면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요. 예. 네. 그 당시에 소문은 이렇게 어떻게 떠돌았냐면요. 네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창밖으로 집어던져 살해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떠돌 정도였고요. 네. 당시에 그 신경림 시인은 네. 그 고문을 받았을 때 신경림 시인도 이제 중앙정보부에 고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창가로 이제 끌고 갑니다. 네. 고문을 하면서 네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최종길이가 떨어져 죽은 데야. 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2년 네네. 민주정부 시절이죠. 네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리고 네. 조사한 끝에 최종길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첩이라는 자백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네. 인정한다고 밝히고요. 네. 예. 그래서 민주화 운동으로 네. 돌아가신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2002년에 와서야 예. 받으신 거군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국내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법대 그것도 교수신 거잖아요. 예. 사실 뭐 다른 이런 간첩 조작 사건들 이런 것들 최근에도 좀 일기도 했었지만 예. 사실 좀 보통 보면 그런 분들 피해자들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어떤 직업이든 간에 뭐 그게 그 누구든지 간에 간첩 조작 사건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제 다 문제가 되겠지만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 뭐 그것도 최고의 대학의 교수인 사람까지도 심지어 간첩 조작을 당해서 그것도 살해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엄혹했던 시절이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정도 되면 반향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유신을 영구집권 음모를 네네. 획책한 유신을 단행하죠. 네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유신 반대 데모가 예. 들불처럼 피어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최정길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보내서 항의를 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것이 그 최정길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받고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배경이 아니겠느냐. 그 말 때문에 말 한마디에. 정말 2014년 대한민국에서도 말 한마디에 징역 9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심지어 학생들을 그렇게 잡아가도 고문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교수님이셨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권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끝내 의문사로 잃게 되셨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군요. 예. 당시 그 고문을 했었던 살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참. 근데 그때보다 물론 이제 그때처럼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죽이거나 이렇게까지는 지금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렇게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종북몰이하고 간첩몰이를 하고 그러한 조작 사건들이 횡행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안타까운 이 간첩몰이 혐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최종길 교수님. 네. 예. 빠뜨린 게 있는데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됐던 거죠. 네네네. 예.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그걸로 사람이 죽기까지 했다니 참 끔찍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역사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까요? 예, 2005년 10월 20일 임진왜란의 전승비인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하게 된 날입니다. 북관대첩비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이 북관대첩은요, 이제 북관대첩이라고 해서요. 1592년에서 1593년 함경도 길주 지방에서 당시 북평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던 정문부 장군께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의 그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죠. 군대를 몰아낸 그래서 함경도를 탈환한 전투입니다. 당시 그 임진왜란 때 한양을 바로 이제 파죽지소로 함락시킨 그 일본 육군의 제2군인 갓도 기요마사가 2만 2천여 명의 군대 정예군을 이끌고 함경도로 곧바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정문부 장군님이 그 의병을 일으켰는데 의병은 200명이 최초 모인 게 200명입니다. 세상에 2만 명을 200명으로. 예. 이야, 대단하네요. 거의 제2의 이순신 장군이 아니신가. 육지의 이순신이다. 네, 그렇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전투를 거의 이제 한산도 대첩이나 노량해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법한 대첩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대첩인데 그걸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비석이 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1905년입니다. 1905년이니까 바로 그때 러일 전쟁, 대한제국 시기였죠. 그때 그 당시 일본군 이사단 소장이었던 이케다 쇼스케라는 사람이 병력을 이끌고 이제 북진하던 중에 그 함경도 길주에서 우연히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비석을 내고 갔더니 일본의 전쟁 영웅이었던 갓도 기요마사가 보잘것없는 조선의 장수 의병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이것은 일본의 수치다 라면서 비석을 통째로 뽑아내서 일본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제 성격도 이상하네요. 그걸 왜 또 굳이. 네, 그래서 갔던 것이 그런데 또 어떻게 반환됐는지도 궁금합니다. 2005년에 와서야. 예. 1978년에 한 일본인에 계시는 한국인 학자가 조소왕 선생님, 그 삼균주의를 제창하시고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조소왕 선생님이 쓴 글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 북한대첩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뒤져본 거죠. 우연히 방치되어 있는 북한대첩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박정희 정부에게 통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당시에
그 한국 정부가 북한 대처 협의에 반환을 요구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단호히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비석의 네. 내용이 바로 그 외군이 네. 조선군에게 조선 의병에게 패배한 기록이 역사적 사실로 이제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는요, 뭐라냐면 콘크리트에다 몸체를 박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잘것없게 그냥 버리듯이 그러나서 비석에는 대첩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니 이 비석의 내용을 믿지 마시오. 라는 안내판을 써놓으면서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조선의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다가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던 네네. 것을 조상 선생님이 보시고 기록에 남기셨던 것을 네네. 제1학자가 확인해서 그러다가 이게 2005년에 그 대한민국과 일본의 불교계가 연합해서 북한 대첩비 반환 운동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북한 대첩비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반환이 되고요. 네. 그게 남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네. 복제품을 만들어서 복제품은 그 중앙박물관에 있고 진품은 그 북한으로 원상으로 돌려보내주는. 아, 그랬군요. 2005년에. 그러고 보니까 그 기사가 나왔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 대첩이었는지 어떤 비석이었는지 것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었네요. 아무튼 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참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화해, 교류와 협력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기대를 모았던 북한 대첩비 반환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렇죠. 훔쳐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데. 도둑질이죠? 예, 그렇죠. 하여튼 뭐 일본뿐 아니라 사실 세계 곳곳에 우리 문화재가 많이 또 약탈이 당해서 빼앗긴 문화재들, 너무나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우리가 또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반드시 가져와야겠죠. 최근에 그 우리 비석하니까 이제 광개토대왕. 네네. 호태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문대학교에 그 이형구 교수님께서 이것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밝히는 논문을 최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뭐 일본이 왜군이 신라를 합병하고 복속했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은 논문도 좀 발표됐다라는 걸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공부를 해도 계속 할 거리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오늘의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번의 10월 26일을 기억해야겠죠. 네네. 하나는 1909년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의 그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신독재의 심장 박정희가 궁정동의 안가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된 살해당한 날이기도 하죠. 참 어떻게 같이 10월 26일 날 딱 그렇게 사망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안중근 의사의 이 거사일에 대해서는 많이들 뭐 사실 다제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거사일,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 또 이제 현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죠. 우리 오랜 대한민국에서 독재 역사를 오욕의 역사를 남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11.6 사건이라고 하고요. 네네. 박정희 암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의 부하인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대통령 박정희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이고요. 79년 10월 26일은요. 당시 그 삽교천, 네. 충청남도 아산에 네. 있었던 삽교천 네. 방조제 준공식에 참가한 후에 궁정동의 안가. 이 궁정동이 어디냐면은요. 그 청와대 정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청와대 바로 담벼락하고 한 100m 거리, 100m도 안 될까요? 네네. 그 정도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안가는 안전가옥인 거죠. 예. 안가에서 네네. 예. 안가에서 그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 술자리를 가졌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 김재규가 네. 박정희에게 총으로 가슴과 머리에 그리고 나서 육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중 네. 사망하게 된 사건이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네. 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찌됐건 장기간 독재를 하시기도 했지만 예,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뭐 태어나기도 전이라 전혀 뭐 기억에는 없지만 저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저는 태어나 있었군요. 네. 갑자기 나이를 속이시고. 네, 근데 뭐 그때 그때를 겪으셨던 분들, 저희 뭐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경험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네. 최초이죠. 예. 대통령이,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물론 이제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저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을 텐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나라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79년 11.6 그 당시의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때가 이제 바로 부마 민주항쟁, 부마 항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네. 부산하고 이제 마산, 네. 오늘날은 이제 창원이죠. 네.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한 네. 시위가 이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산대학교라든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유신철폐를 네. 내세운 민주화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시민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됐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10월 18일 네. 0시를 기해서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체포된 66명을 군법회의,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이제 회부하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길어졌다면 광주 5.18 같은 사태가 그러니까 5.18이 오기 전에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에 광주 5.18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후로요, 그 대한민국 그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웠었는데요. YH 사건이라고 해서요. 예. YH라는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무역회사의 그 악덕 기업주가 네. 임금 체불하고 재산을 회사 돈을 굉장히 많이 빼돌립니다.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여직원들, 가발 공장이었는데, 네네. 가발 공장의 여공들이 그 당시 신민당에서 신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 네. 있었던 신민당 당사에 가서 점거 농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부당해고 반대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YH 사건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슈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 공화당이 날치기로 신민당 대표였었던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이 YH 사건을 옹호하니까, 정부를 네네. 비판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공화당이 총선에서 신민당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던 거고요. 네네. 그때 차지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메르라든가 캄보디아에서는 네. 탱크로 200만, 300만, 수백만 명이 죽는데 각하가 명령만 내리시면 탱크로 100만 명쯤 깔아뭉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국민들이 100만 명쯤 죽는 것쯤이야. 각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국민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뭐 국가를 위해서 어쩌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는 것 외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것 따위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예.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이 김재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잖아요. 박정희 최측근. 혁명동지죠? 네. 군사반란 동지.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암살하게까지 이르렀을까도 참 궁금해요. 뭐 일설에 의하면 네. 유신독재가 선포될 때부터 네네. 유신독재를 노골적으로 유신 선포를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민심, 네. 민주주의에 대해 역행하는 독재 권력에 대한 네네. 횡포, 네. 박정희에 대한 이제 반감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사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네. 또는 뭐 그 당시 뭐 이후락, 네. 김영욱 같은 네. 그 이전의 그 중앙정보부장 뭐 죽은 네네. 사람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또 차지철과의 그냥 라이벌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만 많군요. 예. 다만 이 11.6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그 11.6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마련된 게 바로 이제 합동수사본부인데요. 네네.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전두환 있죠. 네. 전두환은 그 박정희의 거의 양아들 격인 네, 인물이었고요. 그렇죠. 예. 뭐 얘기가 뭐 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빠라고 부르고 예, 그렇죠. 예, 그랬었다는. 그래서 그 지난 대선에서 나왔었던 게 그 당시에 그 수사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네. 청와대 금고에서 네. 9억 원 네. 또는 6억 원을 전두환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그 영예였죠. 네. 그렇죠. 대통령의 딸이었으니까 위로금으로 주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예. 아, 참 그렇게 해서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의 생도 마감이 됐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끝나는 듯 했지만 다시 또 치고 들어온 전두환, 양아들 전두환 때문에 또 긴 이 군사 독재의 늪에 빠져야만 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아, 참 그 기나긴 세월을 버텨오신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예. 네. 아, 참. 아무튼 오늘의 역사 11.6 두 가지의 11.6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본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순간.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류순 흉무소. 부슬비가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형 집행이 행해졌다. 안중근 의사는 전날 밤 고향에서 보내온 옷을 입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간수 4명과 함께 형장으로 불려나와 교수대 옆에 있는 대기실로 갔다. 집행을 언도하고 드디어 미조부치 검찰관, 구리하라 형무소장, 손옥희 통역, 기시다 서기가 교수대 앞에 있는 검시실에 착석하자 안중근 의사에게 금년 2월 24일 류순 지방법원의 언도와 확정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통역이 끝나자 안중근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구리하라 형무소장은 남길 말이 없냐고 재차 물었다. 안중근 의사는 아무것도 남길 유언은 없으나 다만 내가 한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이란 양국인이 서로 일치 협력해서 동양 평화의 유지를 도모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제 관원은 반장짜리 종이 2장을 접어 안중근 의사의 2 눈을 가리고 그 위에 흰천을 씌웠다. 재판 당초부터 언도 이후까지 안 의사를 정중하게 대했던 관원은 최후의 기도를 허락했다. 안중근 의사는 수분간 묵도를 했고 기도가 끝나자 수명의 간수에 둘러싸여 교수대로 향했다. 안중근 의사가 교수대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자 일제 관원 한 명이 안 의사의 목에 밧줄을 감고 교수대 한쪽을 밟으니 바닥에 꽈당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10시 15분 안중근 의사께서는 절명하셨다. 형 집행에 걸린 시간은 11분이었다. 네, 제 59강 이승만의 자유당 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네. 이승만 대통령만의 자유라는 뜻일까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예. 벌써 59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한국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뤘고요. 예. 휴전회담까지 이야기를 같이 또 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전쟁 이후라고 하지만 이게 똑같이 정권이 바뀐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이승만 정부 안에서 이 전쟁이 다 일어났던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를 나눠서 딱 잘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전과 그리고 전쟁이 난 이후에 정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자유당이 또 탄생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같이 개괄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네네. 전후, 예. 그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 그쵸. 한반도의 상황은 어땠냐를 네네. 중요하죠. 그래야 이승만 정부가, 그렇죠. 이승만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네.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시겠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죽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으로 전쟁을 이뤄야 되는데요. 이 전쟁 직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그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주의 세력, 예. 좌익 세력에 대한 어떤 숙청과 토벌이 자행됐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4.3 항쟁이라든가 네네. 여순반란 사건, 네. 여순 사건이라든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양민학살 사건들이 있었던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미군정 시기부터 네. 이승만을 지지했었던 네. 미군정 혹은 미국이 네. 이승만의 어떤 횡포, 그다음 또 결정적으로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심지어는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미군정에서조차도.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승만 권력을 유지했었던 또 한 축이 바로 친일 매국 세력들, 민족 반역자 세력들, 한민당이라고 대표되는 세력들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인천 김성수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광복에서 딱 오게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하고 연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다음 또 미국을 등에 업고 나오니까 차기 그 대권 권력을 가져가게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승만과 김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김구 선생과는 네. 통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죠. 예. 한 예가 바로 이제 박흥식 화신백화점 그 사장이었던 박흥식이 네. 김구 선생님이 귀국하시고 나서 김구 선생님한테 가서 100만 원인가를 예. 드리는 거죠. 쓰시라고. 그랬더니 네. 엄청나게 이제 호통, 장난 아니죠. 욕을 먹었죠. 예.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민당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예. 이승만과는 김구 선생과는 안 예. 되겠다. 네.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북한에서 바로 그 역사청산, 친일파 청산이라든가 네. 토지개혁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의 정치적 기반, 경제적 기반,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결탁이 되는 거고,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없었으므로 한민당의 세력을 업으면 네네.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 네. 권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네. 일어나게 되니까 예. 그간에 했었던 것들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전쟁으로 독재를 완성했다라고 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의 어떤 그 패거리주의, 네. 패거리 정치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한민당의 세력들이 소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승만 세력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혹은 네. 한민당의 네. 어떤 지지를 받았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는. 네네. 그러면서 의회 내에 반 이승만 세력이 확장되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쟁 직전인 건가요? 그 전쟁 직전부터 전쟁 중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한국 전쟁, 6.25 네. 전쟁이 전 국토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네네. 그것은 초기에만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회복하고 네.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네. 일사후퇴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네.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휴전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네. 지리한 싸움이 지루한 싸움이로 예. 있다 보니까 남한의 정치 상황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굴러가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유지가 됐었다는 거죠. 네네. 그 한 축이 경제적인 한 축이 바로 미군의 원조 경제로 네. 되는 거였고요. 네. 그것을 틀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승만이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좀 이승만 정부에게 처음 시작은 미국을 등에 업고 좋게 시작을 했지만 예. 조금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독단적이고 마음대로 하려는 미군조차도 이렇게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는 독단적인 이런 구석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이제 무슨 극우 청년회 이런 쪽을 또 쥐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서북 청년단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런 청년단을 활용하며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열을 올리고 계셨고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네. 그 피난정부죠. 네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예. 그럼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전후복구 문제.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 것이냐. 그쵸. 이게 책임 추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의회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이승만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때 이승만이 주장한 게 정당 무용론입니다. 정당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전쟁이 난 위급한 시기에 빨갱이들이 판치고 네. 이런 시기에 반공해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되는데 국론을 소모하고 말이야. 국론을 낭비하고 국론이 네. 분열되는 상황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정당은 필요 없다. 네. 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부산 정치파동 바로 뭐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네. 재선을 해야 되는데 네. 독재 권력의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좋다고.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뭐로 몰았을까요? 간첩으로 물었겠죠. 빨갱이로 네. 간첩으로 몰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그 수도경찰청장이었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장택상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독재를 완성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뭐 앞뒤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했었다라는 거고요. 이전까지 저희가 다대사에서도 그러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독재를 확실하게 완성시킨 이승만 정부의 면모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정당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네. 그 다음에 또 그 부통령이 바로 이제 그 이범석 네. 장군이었거든요. 이범석 장군은 바로 이제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네.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뭐 이범석 장군께서는 뭐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자세요. 극우 민족주의자죠. 네네.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국민들이 다 뽑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간접 민주주의였다는 그렇죠. 거죠. 의회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고 예.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뽑는데 예.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이 필요 없다라고 예. 하는데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예.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대통령을 뽑는데 정당 무용론을 하게 되면 정당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그 소속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찍겠습니까? 절대 안 뽑겠죠. 그러니까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예. 정당을 만드는 게 바로 자유당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한민당과 어쨌건 친하긴 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민당의 소속은 아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민당을 좀 정확하게 좀 짚고 예.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민당은 정식 명칭은 한국민주당입니다. 예. 미군정기에 네. 부터 이제 대한민국 예. 수립이 되고서부터 보수주의적이고 되게 자유주의적인 정당의 하나라고 표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친일 매국노, 예. 민족 반역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네, 김성수를 비롯해서. 그렇죠. 예.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윤보선. 네네. 물론 여기에는 친일파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전면에 나선 정당이다. 네. 국민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성수 그나마 친일파 중에서도 네. 그나마 좀 괜찮은. 예,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죠. 교육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친일을 위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성수 정도가 네. 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독립운동에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이라도 이제 가담했었던 뭐 이런 사람들 이랬었던 거고요. 그 배후에는 뭐 박흥식이라든가 네. 친일 매국노들, 민족 반역자들이 주축이 됐었던 거고 그 예. 사람들이 자금을 대고 조직을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그 미군정이 미군정의 어떤 지원으로 네. 미군정의 지원으로 한민당의 세력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승만 1948년에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다음에 또 김구하고 김익수 선생님은 남북 협상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때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을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내각을 구성할 때 한민당 소속의 사람들이 별로 내각에 등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승만 측근들만 내각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실컷 지지를 해줬는데 막상 내각을 만들 때는 한민당 소속을 안 해주고 그렇죠. 자신의 측근들만 해줬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 되다가 여당도 아니었지만 여당의 역할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민국당으로 개편이 되게 되는 거고요. 한민당이? 예. 그러다가 이게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에 민주당이 원류가 원래는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유당 의 전신이 한민당이다. 네네. 그래서 자유당, 한민당, 친일파, 독재 정권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뿌리가 한민당이고요. 한민당이 바로 민족 반역자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날의 민주당, 오늘날 이제 새정치연합이 되겠죠. 민주당이 민주주의, 그다음에 남북통일, 남북관계 좀 남북 진보적인 태도, 민주적인 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네. 그 이전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당과 함께 보수야당. 그 자유당 이후에 이제 그 민주공화당, 박정희 민주공화당과 함께 보수야당. 보수 여당이 아니라 보수 야당. 여당이 있고 또 보수 야당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냥 뭐 도찐개찐이었던.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도 그렇고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을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이미지가 좀 뭔가 좀 개혁적이면서도 민주주의를 일단 주창하고 남북 통일을 또 지향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는데 야성을 지닌 야당 이런 이미지를 또 갖게 됐는데 원래 원류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김영삼. 그다음에 또 그 민주당의 그 정치 거목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아닙니까? 김영삼, 김대중.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장택상의 비서를 했고, 뭐 이런 장택상 극우 반공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택상의 아버지 친일파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라인들이 다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라든가 새정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좀 정확하게 봐야 사실상 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거의 이제 또 주 세력으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그 정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아니면 사실상 좀 존재 자체가 어려웠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정당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국 독립당. 한독당이죠. 한독당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독당이 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이거 일제 강점기 1930년 1월 25일 중국 상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죠. 1930년 1월에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조수왕 선생님 등에 의해서 임시정부 그 산하 정당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한 5년 있다 해체가 되면서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방향, 그다음에 독립 이후에 그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네네. 신한독립당, 뭐 의열단, 네.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과 네. 함께 민족혁명당으로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한국독립당은요, 1966년에 네. 민주공화당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네네. 정부의 조작 사건, 한독당 내란 음모 사건. 어디서 많이 듣던 67년에 해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2014년 대한민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를 하신 정당들 중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뭐 한민당, 네, 한민당, 뭐 자유당,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민당, 자유당 뭐 다 친일파가 원류고 그렇죠. 그런 정당인데 유일하게 지금 한독당만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인 거잖아요. 임시정부의 정당.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독립당은 하와이 지부가 있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네.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 이승만. 아, 그래요? 당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유당을 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은, 예. 그러니까 각 정당을 뭐 보수냐 진보냐, 예. 반공이냐 민족주의냐, 네네. 자본주의냐 이런 것을 떠나서 네. 공과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독당이라고 해서 네. 김구 선생님이 만든 당이라고 해서 네. 조상 선생님이 만들었던 당이라고 해서 네. 뭐 무비판적으로 좋은 당 네. 이라고 볼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또 그 안에 만들어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몇몇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법한 정당은 어쨌든 제 역할을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승만 정부 하에 뭐 독립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안에서. 예, 맞습니다. 이 네. 한독당 같은 경우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네네. 할 때 이것은 분단 국가를 고착화시키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 총선에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세력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한민당이라든가 이승만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는 네, 이런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런 면에선 비판받아야 된다. 네. 라는 것이고, 그 막판, 마지막으로 올수록, 자신의 어떤 정당,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이라든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네. 인적 기반은 국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반민족 행위자들이라든가, 그 어떤 친일 자본가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비판하고 네. 교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탄생했던 자유당이 예. 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당 무용론을 주장을 했다가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네. 대통령을 뽑으니까 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당을 만드는 게 바로 바로 이제 자유당인데 이때 주창을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일민주의라는 겁니다. 일민주의요? 예.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의 이념은 일민주의, 하나된 민중, 하나된 민족, 하나된 국민, 뭐 이런 건데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이 되겠다. 진보 정당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이름은 통일노동당이었습니다. 어머, 굉장히, 지금 만약에 2014년에 통일노동당이라는 정당 생겨도 요즘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실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바라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통일이라는 게 바로 북진통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와 생각하는 이 통일이 다르군요. 예. 그래서 원래 1951년 12월 27일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명을 통일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이제 갑자기 바꾸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총재 이승만, 부총재 이범석을 네. 추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범석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요때부터 금권 선거, 관권 선거가 자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한민당과 결별했을 때는요. 한민당은 개인적인 사조직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친일 자본가들의 네. 민족 반역자들 했던 금권에 지금 연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의 처음에는 초기에는 미군정과 미국이 지지를 받았죠. 네네. 그러면서 미군의 정보력, 미국의 정보력을 토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한민당 친일 자본가들의 어떤 금권을 받았었는데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사조직. 네. 그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로 보면 이제 사병이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군인, 네. 경찰로 네.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또 전쟁의 국면을 반공의 네. 어떤 이념으로 포장하면서 자신의 반대 세력, 그다음 또 사회주의 세력을 촉청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때 이미 군인들하고 경찰, 그다음에 또 공무원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창당을 할 때 각 도지사들에게 자유당 창당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원을 지시하는 극비 문서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참, 예. 그래서 관권 선거, 금권 선거가 엄청나게 자행되는 시초가 바로 뭐 안 좋은 건 시초가 다 거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유당 시절 자유당이 만들어지게 된 게 이게 그러면 전쟁 도중에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참 얼마나 급했으면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전쟁을 잘 마치고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연장할까 요거에만 골몰을 해서 예. 오히려 내부에서 숙청을 하고 금권선거, 관권선거 그 전쟁 와중에 돈을 뿌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추악하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으니 국민들로부터 쫓겨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탈당을 한민당에서 네. 나왔던 사람이 바로 김성수예요. 인춘 김성수가 한민당에 있다가 그러면 자유당으로 간 건가요? 자유당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한민당은 거의 와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하고 척을 지면서. 왜냐하면 어쩌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 네. 어떤 정강 정책을 네.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친일파들이 모여 있었죠. 그렇죠. 친일파들의 어떤 이익 집단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불러주면 땡큐 하면서 가는 거고 힘 있는 사람부터 배척당하면 그냥 힘이 없어지는. 그래서 네.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국과 이승만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 한민당이 미국과 미군하고 이제 붙으려고 하는 결탁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고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세력이 참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한민당의 일부 네네. 세력하고 여러 정당의 일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민국당이라는 민주국민당이라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 민국당이 네. 바로 나중에 민주당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당이 만들어졌죠. 네. 그때 이제 한민당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민당이 와해가 되면서 다른 정당들하고 그 분열, 네네. 합종 연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민국당이고요. 민국당에서 다시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되는. 그래서 자유당, 민주당.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승만 자유당 독재가 무너지게 되니까 민주당의 장면 총리.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하다. 네. 어떤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네. 인물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게요. 무슨 이념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특히나 그 정당들이 민국당이나 자유당이나 그게 그닥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승만의 정당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951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자유당을 만들기 직전에 네. 정치 세력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딜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른 야당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겠죠. 여기에서 내각 책임제를 요구할 거고 네. 이승만은 반대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요구할 거고 네네. 그러다가 수혜에서 밀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당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자유당을 창당하게 되는 네.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52년에 그래도 불리하니까. 네. 그래도 불리한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부통령이 안 되고 인천 김성수가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예. 정치를 시작했던 민국당을 만들었던 그렇죠. 네, 김성수가 부통리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인기가 별로 없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를 쓰는 게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국회의원의 표결로는 의회에서 선출로는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으니 국민들 전체 다 그렇죠. 하겠다. 왜냐? 관권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금권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과 경찰, 군인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투표인 명부,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뜻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속여 넘기기 쉬운, 조작하기 쉬운 직선제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 야, 정말 이걸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될지 정말 악랄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럼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돼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대 국회에서도 만족할 만한 의석수를 확보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소속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 정당이 이렇게 난립했었고 무소속 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려고 공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을 주겠다, 무슨 자리를 주겠다, 네네. 이권을 주겠다. 안 그러면 테러를 하고. 세상에. 그래서 무소속 국회의원을 136명을 확보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야, 그리고 나서 중임 제한을 폐지, 그러니까 3선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중임, 원래는 이제 2번만 할 수 있고, 2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예.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 확정이 때나 마찬가지군요. 예, 그래서 중임 제한 폐지로 한 그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네. 여기에 표결이 아슬아슬하게 밀리는 거죠. 어. 거기서 나온 게 바로 4.4 5.입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4.4 5.입 개헌이 뭡니까? 4.4에서 4.4는 넷, 네. 4는 버릴 4, 버리고, 5는 들어간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에서 4는 버리고 5 넘어가면은 그 앞으로 네. 땡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족, 그 개헌의 3분의 정족수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예. 야, 온갖 꼼수랑 꼼수는 다 부리는? 예. 그때 이제 반대했었던 정당이 바로 이제 민국당이었던 거죠. 개헌을 반대했었던 정당. 네네네. 그래서 안 되니까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민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국회의원들,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지게 네. 되는 거고요. 1955년 통합야당 민주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무소속 의원들이 민국당과 함께 민주당을 만들게 됐군요. 예. 그러다가 1956년 5월 4대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 이기붕이 민주당 후보 장면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는. 결국에는 예. 거의 그러면 사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하는 도중에 만들어졌던 자유당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정권을 유지하는 내내 그야말로 조작선거, 관건선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뭐 대통령을 위해서 이승만을 위한 예. 정당이었으니까 이승만을 위한 일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을 수습하거나 네. 전쟁을 복구하거나 네. 전쟁 이유를 대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그렇죠.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승만의 반대 세력을 네. 없애는 네. 이런 일만 했었다라는 거죠. 참. 예.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960년 5월 30일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104명이 집단 탈당을 하게 됐죠. 그래봤자 뭐 이름만 바꾸게 되는 텐데. 그러다가 5.16 군사 반란 이후 네. 이제 완전히 해체가 되는. 네. 근데 사실 이제 해체가 됐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뭐 사실상 그 인물들이 또 이후에 보수 정당을 또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름만 바꾸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신한국당, 그 다음에 네. 민자당, 네. 그 전이 또 민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 전이 공화당 아닙니까? 네. 공화당 전이
자유당. 네. 그렇죠. 아무튼 첫 시작부터 오로지 국민들이 뭐 어떻게 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어떻건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이승만의 자유, 이승만의 권력 유지, 연장. 그렇죠. 네. 이런 것만을 1차적이자 가장 유일한 목표로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유당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뭐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조직이죠. 네, 거의 뭐 사조직 수준이 아닌가.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뭐, 이건 친일이고, 뭐, 자유주의고, 공산주의고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승만을 따르냐, 안 따르냐, 말을 듣냐, 안 듣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예. 금배지를 달아서 깡패들에게 자유를 주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당이 바로 자유당 아닌가. 그런 정권이 바로 이승만 정권 아니었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서 60년 이상 집권 세력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예. 뿌리가 너무나도 깊어서 지금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지금 새누리당의 그 대표. 네. 바로 김무성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 김용주. 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네. 임전보국단 네. 간부. 뭐 지금 박근혜 정권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뭐 친일했던 분의 자손이고 그랬던 인물들이 줄줄이 다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저기 국토부 장관. 그렇죠. 국토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인가요? 아버지가 서종철. 그렇죠. 일본군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신 독재 헌법을 기초한 사람. 네. 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뭐 더 될 수도 있지만. 네네. 훨씬 더, 뭐, 죄다 다 이제 그때 독재를 함께 해왔던 사람들의 자손 혹은 그 당사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 자유당 오로지 독재 권력을 완성하는 데만 힘을 실어줬던 사조직 같은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거의 뭐 60년 넘게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오늘 59강으로요. 이승만의 자유당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또 해 주실 이야기 있으시죠? 오늘 뭐 자유당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은 네. 정당의 국회의원은 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네.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통성 없는 권력자의 정통성을 메워주고 네. 부당한 권력의 권력 재창출을 위해 복무하는 정당. 네. 그것을 위해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 네. 만들도록 네. 힘을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59강까지 함께 하시면서 벌써 이제 거의 60회 가까이 하게 됐는데요. 예. 저희가 다드사 새로운 좀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를 시즌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부족한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깐 쉬고요. 쉬는 동안 쉬지만 하지 않고 네. 더욱더 준비해서 새로운 네. 다드사로 환골탈태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2주 정도? 네. 2, 3주 정도 있다가요. 저희가 새롭게 정비해서 시즌2로 다드사 시즌2로 새롭게 정비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저희 잊어버리지 마시고 역사 공부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60강은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다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